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작업장에서 죽었습니다. 경찰은 내가 스스로 목을 맸다고 말합니다. 부부싸움과 돈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아내와 동료들의 말은 다릅니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사였던 겁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나는 왜 죽어야만 했던 걸까요? 제 죽음의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 김진영입니다. 지난 4월 26일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한 노동자가 호수에 목이 감긴 채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한 달 후 자살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내사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막인지 정상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울산 동부경찰서에서 마무리한 사건을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재수사한다는 것은 그만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족과 조선소 동료들, 노동조합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줄곧 반발해왔습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자살로 예단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이것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내용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동이 트는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2명의 여인이 하얀 상복을 차려입습니다. 이곳은 현대중공업 출입문 앞. 조선소 노동자들의 출근이 한창입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소복 차림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피켓을 들고 말입니다. 어느덧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3개월째. 겨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와가지고 월화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저는 집이 성남이다 보니까 애들만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남으로 화요일날 끝나고 성남으로 다시 올라가고. 매주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당연히 해야죠. 제가 할 일이고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할 거고요. 이 진실을, 억울한 진실을 꼭 밝힐 거예요. 이튿날 희정 씨는 울산시청을 찾았습니다. 노동계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정범식 씨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건은 7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26일 오전 11시 35분 119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의 위치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119인가요? 예. 그 중공업안에 안전환경부 끼고 우회전 하시면 예. 네, 거기 장소고요. 예. 신고 내용은 목에 전기줄로 감겨 있다. 사람이요? 예. 의식 같은 건 모르고, 예? 그 내용은 없네요, 지금. 우리도 방금 출동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행 도장부 2공장 13번 셀.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여기에는 선박의 몸체에 해당하는 블록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작업용 호스로 목을 감은 채 난간에 매달린 사람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현장에서 타살이나 사고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자살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부검의의 소견 역시 자살에 가깝다는 게 울산 동부경찰서의 설명인데요. 부검 결과로는 경부 압박 질식사, 특히 스스로 목매사, 즉 자살에 가깝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봐도 사고사라기보다는 자살에 가깝다는 저희들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블라스팅이란 선박의 표면에 쇳가루를 쏘는 작업입니다. 금속을 매끄럽게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데요.
도장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선박의 수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작업장은 선박에 블록을 두고 바로 이 블라스팅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블록은 그 내부가 복잡해 현장에선 미로라고 불립니다. 밀폐된 구조이다 보니 빛이 들어오지 않아 손전등을 써야 하는데요. 쇳가루까지 계속 날려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쓰고 에어호스를 통해서만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에어를 빼면은 한 30초 참고 있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필름 자체가 습기가 차면서 숨이 꽉꽉 막히거든요. 그 이유가 되면 이제 숨이 갈딱갈딱대고 옆에서는 막 치고 있으니까 맨을 못 벗거든요, 쉽게. 그래 하다가 뭐 결정적일 때 바로 벗어서 던지죠. 블록 외부에는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여러 호스를 각자의 개성에 따라 이곳에 걸쳐 놓는데요. 경찰 수사에 따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작업장을 이탈한 정 씨가 핸드레일에 다른 작업자의 호스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목에 호스를 2번 감은 뒤 4m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 씨의 의지대로 이루어진 자살이라는 겁니다. 사건 다음 날 경찰의 현장 검증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현장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부분이라든가 목에 이제 2번 에어호스가 감긴 부분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사고로 우연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기보다는 돌아가신 분께서 스스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사망이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 씨를 최초로 발견했던 작업자를 만났습니다. 블라스팅 경력 6년차 숙련공인 윤찬호 씨. 그는 10시 20분부터 줄곧 블록 안에서 작업 중이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숨 쉬는 게 어려워졌고 호스에서 산소가 미세하게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어호스를 점검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난간 아래 사람이 매달린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에어가 안 나오면 숨이 안 쉬지거든요. 그렇게 한 1, 20분 정도 참고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족장 위로 걸어 딱 나오는데 핸들레일에 뭔가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 생각을 못 하고 뭐지 하면서 그냥 봤죠. 그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상 신호를 확인한 이정환 씨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당시 13번 셀의 작업 반장이었는데요. 윤찬호 씨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 씨가 다리를 붙잡고 버티는 동안 난간으로 뛰어 올라간 이정환 씨. 그는 커터칼로 호스를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는 목에 감겨있던 호스를 풀고 정 씨를 바닥에 눕혔는데요. 동료들과 심폐소생술을 하며 조선소 안전관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 딱 보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잘라야 된다. 그래 이제 카트칼을 이제 저한테 딱 줬죠. 카트칼을 가지고 저는 이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고 눈으로 신호를 하고 자르고 이제 제가 이제 나가서 바로 이제 안전과에 전화하고. 노동조합 하청지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살로 예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과 언론에는 자살이란 말이 퍼졌다고 하는데요.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진술조서. 실제로 초기 수사에서 자살을 유도하는 경찰의 질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한 3시경 돼가지고 언론에 자살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을 빌어서 했다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했고 그걸 항의를 했어요. 동부경찰을 찾아가서 의사의 부검 또는 거만이 소견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검과 거만이 이루어진 시간은 오후 6시가 넘어요. 정 씨는 사망 10일 전인 4월 15일부터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동료 2명과 함께 같은 방을 썼는데요. 정 씨는 유서는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숙소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숙박업소 주인은 정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일 마치면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 보통 다들 하시고 소주 한잔 드시고 오시니까 늦게 들어오면 8시, 일찍 들어오면 7시. 그런 사람이 문제가 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계신 분들하고 싸웠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은 계시면서. 경찰이 밝힌 자살 동기는 모두 3가지. 소액의 카드 연체와 정신과 진료 내역. 석 달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 부부싸움입니다. 동료들은 정 씨의 자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숙소와 현장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사망 1시간 전 쉬는 시간에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는데요. 절대 전부터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살은 아니다. 그게 평소에 뭐 전혀 그런 말도 없었고 뭐 힘든 내색 그런 것도 뭐 없었고 뭐 경찰 쪽에서는 형수님하고 뭐 싸운 뭐 그런 것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뭐 친한 친구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제작진이 확보한 수백 장의 사건 서류. 여기에는 경찰의 수사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 서류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과학수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 경찰학과 교수, 법의학자, 정신과 전문의, 심리분석가 등입니다. 경찰학과 교수 배상훈, 법의학자 최종민,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자살심리분석가 육성필. 가장 먼저 사건 현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작업장이 자살보다는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실내는 빛이 차단돼 어둡고 손전등이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사방에서는 강한 압력의 쇳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 씨의 작업량이 평소와 다름없었는데요. 사망 직전까지 작업에 몰두했다는 뜻입니다. 장소도 그렇고 뭐 흔히 말하는 도구도 그렇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자살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굳이 다른 게 없으니까 자살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일을 꺼갖고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라고 판단하면 자살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자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최초 목격자 윤찬호 씨. 그는 인터뷰 하루 전날 호스에 난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쇳가루를 스치듯 얼굴에 맞았습니다. 이제 그리트가 박혔었거든요. 병원에서 이를 제거하느라 현재는 일을 쉬고 있다는데요. 정 씨가 사망 당시 썼던 방진 마스크입니다. 무언가에 맞은 듯 필터와 입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얼굴에 쇳가루가 묻어 있고 상의에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거리에서 분사되는 쇳가루를 맞았음을 암시하는 대목. 아 맞다, 마스크가 이제 먼저 하여튼 한쪽이 다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이 호수에서 나오는 게 그리터라고 이제 쇳가루인데 그게 막 얼굴 하면 뭐 막 온몸에 막 들어가 있고 이래요. 판단해가지고 어떤 시점 법의학자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아래턱에서부터 왼쪽 가슴까지 다량의 쇳가루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 겹의 작업복을 입었음에도 이를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눈에서도 쇳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요.
정 씨가 입고 있던 등산 바지와 피스복 같은 자리가 터져 있고 허벅지에는 어김없이 쇳가루가 박혔습니다. 가슴 표피 박탈과 같은 형태입니다. 경력 20년의 블라스팅공 이정환 씨는 정 씨가 쇳가루를 직격으로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맞으면서 이게 다 날아갑니다. 살 껍데기하고 이런 게 그냥 그 방향으로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묻은 거예요. 이게 얼굴에. 이거는 닦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박혀서. 예. 살 껍데기를 살짝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 떨어지지. 그냥은 이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쇳가루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피부에 박혔습니다. 사고가 난 블록 옆 족장은 쇳가루들이 날려 똑바로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정 씨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누군가의 호스에 정면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의 흔적이 없어 자살이라는 경찰의 설명도 반박됩니다. 그렇게 1차 사고를 겪은 후 어지럽게 널려있는 에어호스에 감겨 추락했다는 건데요. 일직선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꼬이니까 꼬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들치고 막 하다가 만약에 그때 이제 말하자면 뭐가 탁 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부검이 역시 이러한 흉부의 손상을 알고 관찰 결과를 감정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수습 과정에서 생긴 손상으로 추정하는 데 그쳤는데요. 사건 당일 이뤄진 검안 단계에서도 이를 관찰했습니다. 게다가 정 씨의 두정부에서 출혈이 확인됐지만 부검인은 어느 것 하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검 감정서라고 갖고 계시다면서요? 예. 예, 거기에 내용 나와 있는 그대로라고 하시니까 네. 그 사인이 정확하시다고 박사님께서는 뭐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상태라 뭐 다른 더 이상의 뭐 말씀드릴 건 없다고 하시거든요. 되는 건데 의아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부검이가 내린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더 나아가 이것이 스스로 목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상황. 바로 이 대목이 그렇습니다. 부검인은 현장 상황과 재형 가능 여부, 변사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자신이 보는 사인은 자살이라며 감정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부검인은 몸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형사들이 수사한 것과 합쳐갖고 결론이 나야 되는 건데 이 부검인은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형사들이 가져온 어떤 정보를 뜩 듣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이 증거를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매듭은 경찰이 밝힌 자살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촬영된 시점마다 호스의 모양이 가지각색이지만 이러한 매듭을 인정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50m의 에어호스로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은 매듭을 만들어 난간에 고정하려면 최종적으로 3가닥의 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것은 잘려진 1가닥의 호스뿐. 결국 사진처럼 1가닥만으로 매듭을 만들려면 호스를 잘라낸 이유라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누군가 인위적인 매듭을 연출했거나 현장 보존에 실패한 것입니다. 최초 목격자들은 호스가 핸드레일에 단순히 감긴 형태에 가까웠으며 이는 작업 중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긴 핸드레일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2, 3개 여러 개 이렇게 포개져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막 꼬이고 막 안 땡깁니다. 이게 어디에 뭐 걸려가지고 뭐 반생 철사 사이에 걸려가지고 딱 이게 딱 붙어가지고 땡겨오지도 않을 정도로 막 어떻게 막 걸리거든요. 정 씨의 에어호스가 손상되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이는 사망 2주 뒤 뒤늦게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정 씨가 불로간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호스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파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를 포기한 정 씨가 불로간에서 힘들게 빠져나온 후 반대편 구역까지 넘어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살일 수 있겠다. 그건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겠죠. 오히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약 했다면 자기 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 호스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자기 위치를 잘 아니까. 그런데 딴 데 가서 했다. 그것 때문에 자살이다. 그거는 좀 해석에는 무리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좁은 블록에서 쇳가루를 사방으로 분사하다 보면 호스가 찢어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진 정 씨가 호스의 파손 부위를 찾기 위해 블록을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사고 15분 전 동료들은 블록 주변을 분주하게 오가는 정 씨의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에어호스는 손전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과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전등에 불이 잘 들어온다면 에어호스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정 씨가 작업 중단 지점과 가까운 반대편에서 손전등의 불빛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죽을 생각이었으면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자기가 이거를 다 통과해가지고 불도 없이 져서 나왔다는 거는 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나온 거예요, 저게. 살 의지가 없었더라면 아마 장에서 죽었을 겁니다. 경찰이 밝힌 자살 동기는 총 3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첫 번째는 신용카드와 통신비 연체 내역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망 16일 전 모두 상환되었는데요. 정 씨의 신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간 불화입니다. 경찰은 그 증거로 사망 3개월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혼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2개월간의 내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해도 다 풀리고 자기네가 오해한 것 같다 해가지고 오해도 다 풀려. 그때부터 살다 보면 저희는 잘 안 싸워요, 남편하고. 근데 그때는 조금 이제 다퉈가지고 문자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 몇 가지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경찰 쪽에서. 마지막으로 정신과 병력입니다. 정작 소견서를 보면 담당 의사는 정 씨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단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처증은 자기 자신보다 배우자나 그 주변을 향해 공격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정 씨의 경우 이러한 징후를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사망 시점까지 그 증상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좀 와이프로 의심하거나 집에 와서 확인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따라다닌다거나 뭐 이런 망상장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상이나 사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의 경우에 와이프하고 갈등이나 의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살을 행동할 즈음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처증이라는 부분이 이분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0월 17일 울산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성근 경찰청장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진선미 의원은 자신에게 할애된 시간을 모두 정 씨의 사망 사건을 다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살을 반증하는 요인들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그냥 그걸 자르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겠죠.
어차피 에어홀스가 안 되면 자기 목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이 아닌 상황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 따로 꾸려서 한 번쯤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재수사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 제가 세세하게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치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재수사를 해주셔야 네, 검토하겠습니다. 3주 뒤 울산 지방검찰청 앞. 김희정 씨가 어김없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검찰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재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를 지휘하는 검찰의 감독이 중요한 상황. 수사 주체인 경찰은 현재 사고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수사 초점이 좀 어디에 두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전부 다 확보를 해야죠. 파고시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고사의 가능성도 보강이 되는 건지. 그거는 일단 다 수사 끝나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합니다. 일단 저희가 마무리가 3분의 2 정도는 되는데 마무리 되려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정 씨의 정신과 진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학계는 망상장애 환자 중 8에서 21%가 자살 행동을 보인다고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최대 92%의 환자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정신과 전문의조차 이러한 내용들로 자살 동기를 추정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목격되지 않은 죽음을 겪게 된다 그랬을 때 그분의 정황이 자살을 시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살에 대한 의사를 평소에 밝혔던 안 밝혔던, 그분이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없었던, 그분이 가정 문제라든가 스트레스가 있었던 없었던, 타살이 아니고 사고사가 아니면 그게 자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살의 가능성은 최후에 검토돼야 하며 사고사나 타살의 경우가 완전히 배제된 이유라야 합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자살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고사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조건 역시 실험되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판단을 한대. 테스트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위해서 사람이 아까 그 난간에서 이쪽으로 떨어졌을 때 저쪽으로 떨어졌을 때 온갖 거 한번 그 시뮬레이션 해보고 과연 가능할까? 그래도 의혹되면 이제 심리 부검을 해서 이 사람이 자살 동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는 모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정 씨의 사건을 더한다면 7명, 그룹 전체를 포함하면 11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망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정 씨의 사망을 잇따르는 산업재해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의 안전교육은 작업 전 이루어진 10분가량이 전부. 위험한 환경에서 일어난 사고사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정범식 씨 사망사고까지 합쳐진다면 7건이었어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적은 게 부담이 덜 되는 거고, 유일하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살로 몰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의 추모공원. 김희정 씨는 매주 이곳을 찾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7개월. 하지만 아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신랑 불쌍해서 어떡해. 자기 없이 내 애들만 데리고 어떻게 살아. 그토록 힘들게 일해왔다는 걸 알아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오늘은 중학생 딸이 아빠에게 써온 편지를 건넵니다. 한창 아빠의 사랑에 목말라 있을 두 남매. 온 가족이 아직 가장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만 하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갔는데 자기 억울함 내가 꼭 끝까지 풀어줄 거고 자기 그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어. 사랑해. 네, 잘 봤습니다. 작업 중 돌연히 사망한 한 가장의 죽음, 그것을 자살로 규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살이 맞다면 동료와 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제 경찰이 충분히 수사 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민 PD, 무엇보다 어떤 선입견 없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범식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는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작업 환경이 자살보다는 사고를 당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 분사되는 쇳가루를 맞아 1차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등이 재수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네, 재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정상민 PD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울산의 조선소에서는 10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정 씨가 사고로 죽었음을 뒷받침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정황도 정 씨가 자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유족과 동료들이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수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직구 40방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제작진들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의 부실 운영이나 비리를 알고 계신 분은 울산 MBC 탐사보도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